여러분, 혹시 어머니의 지갑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항상 남루한 옷을 입고 자식들 밥 먹일 때도 국물만 떠먹던 어머니. 엄마는 괜찮아, 너희나 많이 먹어. 그 말이 진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진 날, 우리는 어머니의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히 500만 원, 만원짜리, 5천원짜리, 심지어 1,000원짜리까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그 돈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우리 엄마는 가난했다. 저는 1965년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동수. 3남 2녀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입구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삿바느질과 밭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하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형들은 교복이 없어서 검은 물감으로 옷을 염색해 입고 학교에 갔고 누나들은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 입김이 서릴 정도로 추웠고 연탄 한 장이 아쉬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유독 더 가난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막걸리라도 한잔 하셨지만 어머니가 본인을 위해 뭔가를 사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명절에 아버지가 옷이라도 하나 해 입어라고 하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난 됐어. 그 돈이면 동수 학용품이나 사주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 뒤에 얼마나 큰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어머니 박순자, 1942년생, 올해로 81살이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과거를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아는 건 딱 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전라남도 어느 작은 섬 출신이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것, 친척 집을 전전하다 16살에 혼자 육지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20살에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물으면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얘기해서 뭐 하겠노? 지금이 좋은 거지. 저는 어머니가 그냥 과거가 힘들어서 얘기 안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를 숨기고 계셨던 게 아니라 과거에서 비롯된 약속 하나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50년이 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2장 이상한 어머니의 습관.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어머니는 조그만 깡통 하나를 들고 계셨고 그 안에 동전 몇 개를 넣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깡통을 등 뒤로 숨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숙제나 해라.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신 뒤 거스름 돈에서 동전 몇 개를 빼서 어딘가에 넣으시는 어머니, 삿바느질 삿을 받으신 뒤 1,000원짜리 한두 장을 접어서 어딘가에 숨기시는 어머니. 한 번은 큰형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비상금 모으는 거야?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비상금이고, 늙은이가 용돈이나 좀 모아보는 거지? 큰형은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엄마도 참 용돈 필요하면 말씀하시지.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용돈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면 됐다, 됐어. 니들이나 써라. 항상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래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곧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다녔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형들과 누나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대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둘째 형은 부산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큰 누나는 시집을 갔고 작은 누나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피우시던 담배가 원인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 시골집에 남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거다. 걱정 마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마다, 생신마다, 가끔은 주말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같은 옷, 같은 고무신, 같은 반찬, 텔레비전도 20년 된 거, 냉장고도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거, 보일러도 겨울이면 고장나는 거, 형들이 새 가전제품을 사드리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이거 아직 쓸만하다. 괜히 돈 낭비하지 마라.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그냥 검소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그런데 어머니의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50년 넘게 1,000원, 2,000원, 5,000원 한 푼 한 푼 모아서 정확히 500만 원. 제3장 어머니가 쓰러진 날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3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동수야, 큰일 났다. 네 어머니가 밭에서 쓰러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전부 내팽개치고 서울에서 차를 몰아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4시간.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형들과 누나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뇌출혈이래. 수술은 했는데 의식이 아직 안 돌아왔어?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공간에 제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81살, 주름투성이 얼굴, 뼈만 앙상한 손, 그 손으로 평생 밭을 일구고 바느질을 하고 우리 밥을 지어주셨던 어머니.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식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교대로 병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큰형이 시골집에 가서 어머니의 짐을 좀 챙겨오기로 했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서류, 옷가지, 세면도구 같은 것들. 큰형이 시골집에 가서 장롱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큰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수야, 너 이리 좀 와봐. 큰형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장롱 속 봉투. 다음 날 저는 둘째 형과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큰형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큰형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말 것. 큰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심지어 500원짜리 동전까지 다 세어보니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하시던 어머니가 500만 원을 모아두셨다고 둘째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거 엄마가 비상금으로 모은 거 아니야? 큰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상금치고는 이상하다. 이거 봐. 큰형이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고 또 접어서 조그맣게 만든 종이. 펼쳐보니 편지지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가지런하고 훨씬 더 또박또박한 글씨. 그리고 종이 맨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순. 김복순? 저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복순이 누구야?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멀리 가 있을 거다. 미안하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순자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이라는 거 나는 안다. 부탁이 하나 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그 집 아이들한테 가다오.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 아이들도 나처럼 그냥 불쌍한 거다. 꼭 기억해라. 미워하면 내가 아프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다. 복순이가. 우리 셋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누구인지, 왜 멀리 간다는 건지, 왜 미워하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지와 500만 원이 무슨 관계인지. 저는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글씨.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 언니 부탁 마이너스 그 집 아이들에게. 목표 500만 원. 시작 1975년. 그리고 그 아래에 연도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3,200원, 1976년 5,100원, 1977년 4,800원, 2000년 82,000원, 2010년 12만 5천원, 2023년 5만 3천원, 합계 500만 원. 48년. 어머니는 48년 동안 이 돈을 모으신 겁니다. 1975년 어머니 33살 때부터 2023년 81살이 될 때까지 1,000원, 2,000원, 3,000원, 한 푼 한 푼 48년 동안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그 집 아이들이 누구이길래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이 돈을 모으신 걸까? 제5장 어머니의 과거를 찾아서 우리 형제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큰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시면 여쭤보자. 지금은 건드리지 말자.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집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돈이 48년째 봉투 안에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복순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 저는 주말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5시간, 그리고 배를 타고 1시간.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 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섬은 정말 작았습니다. 집이 10채도 안 되었고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경로당에는 할머니 4분과 할아버지 2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박순자라는 분을 아시나요? 1942년생이시고 여기서 태어나셨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순자가 살아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긴 하지만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세상에 순자가 살아있었구나. 우리는 그 애가 죽은 줄 알았어. 그 할머니의 이름은 이금자. 올해 84. 어머니보다 3살 위인 어린 시절 이웃집 언니였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과거를 들려주셨습니다. 순자는 불쌍한 아이였어. 어머니는 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는 해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5살 때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풍랑에 배가 뒤집힌 겁니다. 외할머니는 혼자서 어린 순자를 키우셨지만 몸이 약하셔서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8살 때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고아? 8살에 고아가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를 거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복순. 마을에서 살던 아주머니로 남편 없이 혼자 아이 2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는 자기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고아가 된 순자를 제 어머니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복순이가 참 착한 사람이었어. 자기 밥을 굶으면서도 순자한테 밥을 먹였지. 금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날로 야위어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12살이 되던 해 복순 아주머니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순 아주머니에게는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지에 사는 사촌 오빠? 복순 아주머니는 그 사촌 오빠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2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도 안 섞인 남의 아이를 왜 내가 키우냐? 복순 아주머니는 울면서 사정했지만 사촌 오빠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장롱 속 봉투에서 나온 그 편지였습니다. 순자야, 부탁이 하나 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그 집 아이들한테 가다오.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 집 아이들은 복순 아주머니의 친자식 2명이었습니다. 사촌 오빠 집으로 보내진 그 아이들. 복순 아주머니는 자기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면서도 순자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저는 금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살에 부모를 잃고 12살에 자신을 키워준 사람마저 잃고 16에 혼자 육지로 나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복순 아주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평생 가슴에 품고 48년 동안 돈을 모으신 겁니다. 그 집 아이들에게 주려고 1,000원, 2,000원, 3,000원,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본인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48년, 저는 경로당 마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육장 그 집 아이들을 찾아서 금자 할머니에게 더 여쭤보았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의 아이들, 사촌 오빠 집으로 간 그 아이들의 행방을.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그 뒤로는 몰라. 육지로 간 뒤로 소식을 못 들었어. 하지만 한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사촌 오빠 이름이 김태식이었던 것 같아. 목포 쪽에 살았다고 했어.
김태식, 목포. 저는 그 단서를 가지고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0년도 더 된 이야기. 김태식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목포도 넓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심지어 경찰서까지 다녔습니다. 옛 호적 자료를 뒤지고 마을 이장들을 만나고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기록을 찾았습니다. 1957년 목포시 용당동 김태식이라는 사람의 호적에 아이 2명이 입적된 기록. 김영호 1950년생, 김영숙 1952년생, 복순 아주머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영호와 영숙. 저는 그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김영호는 현재 전남 순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3,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김영숙은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1살,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살아 계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7장 첫 번째 만남 마이너스 김영호. 먼저 순천의 김영호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 간판도 낡고 가게도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약간 굽으셨지만 눈은 맑고 또렷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김영호 어르신이신가요? 맞는데 누구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혹시 김복순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순간 영호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우리 어머니 이름인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호 어르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 어머니 박순자, 복순 아주머니에게 거둬진 고아, 복순 아주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48년 동안 모은 500만 원. 영호 어르신은 처음에는 멍하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남기셨어? 네. 순자한테 우리를 찾아오라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48년을? 영호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카운터에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73살의 할아버지가 주먹으로 카운터를 치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영호 어르신은 한참을 우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원망했소.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 왜 사촌 아저씨 집에 보내졌는지. 그런데 크면서 알게 됐어. 어머니가 아파서 우리를 키울 수 없어서 보낸 거라는 걸. 하지만 원망이 안 없어지더라고. 왜 우리만 보내고 순자는 남겼을까? 어머니가 순자를 더 좋아했나? 그런 생각을 했소. 사촌 아저씨 집에서 자랐는데 솔직히 대접이 좋지는 않았어. 밥도 따로 먹이고 아이들이랑도 차별하고. 그때마다 생각했지. 어머니가 우리를 안 보냈으면 하고. 영호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남기셨다니. 순자한테 우리를 찾아오라고.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 걱정을 하신 거구나. 저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영호 어르신께 보여드렸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셨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다 읽은 뒤 영호 어르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소. 제8장 두 번째 만남 마이너스 김영숙. 다음으로 광주의 김영숙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
간판에 영숙이네 백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은 없었고 할머니 한 분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신가요? 할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작은 눈, 그리고 어딘가 복순 아주머니의 편지에서 느껴지던 따뜻함 같은 게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숙 어르신의 반응은 오빠 영호 어르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듣는 내내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냥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영숙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요, 엄마 얼굴을 기억 못해요. 1952년생 복순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숙 어르신은 겨우 대여섯 살이었습니다. 사촌 아저씨 집에서 자랄 때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오빠도 잘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착한 사람이었는지, 예쁜 사람이었는지, 웃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런데 오늘 알 것 같아요. 영숙 어르신이 눈물 사이로 웃으셨습니다. 죽으면서도 남의 아이 걱정하고 자기 아이들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였구나. 그리고 그 부탁을 48년 동안 지켜준 사람이 있었구나. 영숙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 언니 아니 동수 씨 어머니한테 꼭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제구장 그런데 500만 원의 진짜 비밀.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복순 아주머니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48년 동안 500만 원을 모으셨고 그 돈을 복순 아주머니의 아이들에게 전하려 하셨다.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깨어나신 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신 건 쓰러지신 지 열흘 뒤였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크지 않았고 재활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정을 되찾으신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장롱에서 봉투 찾았어?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화남도 아니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 그래 찾았구나. 엄마, 복순 아주머니 이야기 금자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입 큰 금자가 엄마 왜 평생 말씀 안 하셨어? 우리한테 부탁하셨으면 됐잖아.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였다. 왜요?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동수야, 복순 언니가 왜 아팠는지 아나? 아니요. 복순 언니는 나 때문에 아팠다. 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겨울이었다.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었어? 그때 복순 언니가 데리러 왔어?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근데 그 겨울에 내가 크게 아팠다. 열이 펄펄 나고 기침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폐렴이었어. 복순 언니가 밤새 나를 안고 간호했어. 육지에 병원이 있었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갔지. 그래서 복순 언니가 직접 약초를 캐러 산에 갔어. 한겨울에 눈 오는 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복순 언니가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어. 눈길에 미끄러져서 한참을 눈 속에 쓰러져 있었대. 그 뒤로 복순 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 결국 어머니가 이불을 움켜쥐셨습니다. 복순 언니는 나를 살리려다 몸이 상한 거야.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복순 언니는 안 죽었을지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48년 동안 모은 500만 원. 그건 단순히 복순 아주머니의 부탁을 지키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속죄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복순 아주머니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픈 것도 죄가 아니고 추운 겨울에 굶고 있던 것도 죄가 아닌데,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안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안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뭘 해드리려 해도 거절하셨던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복순 언니의 아이들에게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자기가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48년 동안 1,000원 한 장 모을 때마다 복순 언니를 생각하셨겠지요. 5,000원 한 장 접어 넣을 때마다 미안하다 언니 하셨겠지요. 제10장 용서.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안 아팠으면. 엄마 8살이었잖아. 겨울에 혼자 굶고 있었으면 당연히 아프지.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 복순 아주머니도 그래서 편지에 그렇게 쓴 거잖아. 미워하면 내가 아프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다. 복순 아주머니는 엄마를 원망한 게 아니야. 엄마가 자기를 용서해 주길 바란 게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를 용서하길 바란 거야. 어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81살.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눈은 마치 8살 소녀의 눈 같았습니다. 두렵고 미안하고 외롭고 그 모든 감정이 담긴 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48년이면 충분해. 이제 엄마가 행복해질 차례야. 어머니가 제 품에서 우셨습니다.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제11장 전달. 어머니가 퇴원하신 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영호 어르신의 슈퍼마켓.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시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떨려서 그렇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호 어르신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영호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영호 어르신의 입이 떨렸습니다. 혹시 순자 누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호야, 컸구나. 영호 어르신은 73살의 할아버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6살 꼬마 같았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는 영호 어르신에게 어머니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이거 복순 언니가 너희한테 주라고 한 거다. 영호 어르신이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니가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어? 너희를 찾아가라고.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모았다. 영호 어르신이 봉투를 열고 안에 든 돈과 연도별 기록을 보셨습니다. 이거 1975년부터? 응. 48년을? 응. 영호 어르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게 바닥에 주저앉으며 봉투를 가슴에 안고 우셨습니다. 순자 누나, 이걸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영호 어르신 옆에 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영호야.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돈을 다 모으고 가려니까 오래 걸렸다. 누나, 이 돈은 못 받겠습니다. 이건 누나 평생 모은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복순 언니 돈이다. 언니가 너희한테 남기고 싶었던 거야. 내가 전해주는 것뿐이다. 며칠 뒤 광주의 영숙 어르신도 만났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기셨습니다. 순자 언니. 영숙 어르신은 복순 아주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얼굴 기억해요? 어머니가 끄덕이셨습니다. 응. 예뻤어? 웃을 때 눈이 초승달 같았어? 영숙이 너 닮았다. 영숙 어르신이 와르르 무너지셨습니다. 정말요? 나 엄마 닮았어요? 응. 똑 닮았어? 평생 엄마의 얼굴을 몰랐던 71살의 딸이 처음으로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제12장 반전 마이너스 돈의 진짜 의미. 여기서 한 가지 더. 500만 원. 여러분은 이 금액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0만 원이 뭐 대단한 돈이냐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975년 어머니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해. 그해 어머니의 수입은 삿바느질과 바치를 합쳐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5인 가족의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없는 돈에서 첫 해에 3,200원을 모으신 겁니다. 3,200원. 하루에 10원도 안 되는 돈. 그 10원을 모으려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움큼을 덜 사셨을 겁니다. 연탄을 하나 덜 떼셨을 겁니다. 버스를 안 타고 걸으셨을 겁니다. 그게 48년 동안 쌓여서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의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속죄입니다. 48년의 새벽, 48년의 절약, 48년의 눈물이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영호 어르신과 영숙 어르신 두 분은 그 500만 원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두 분은 상의 끝에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무언가를 했습니다. 제13장 돌아온 선물.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한 달 뒤 어느 날 시골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 영호 어르신, 영숙 어르신, 그리고 두 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12명이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영호 어르신이 트럭 뒤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새 보일러, 새 냉장고, 새 텔레비전, 그리고 새 이불 세트. 어머니가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이게 뭐고? 영호 어르신이 어머니 앞으로 오셨습니다. 순자 누나, 그 500만 원 우리가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 내가 분명히. 누나,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영호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워하면 내가 아프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다. 우리 어머니는 순자 누나한테 돈을 모아서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라고 한 겁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누나는 48년 동안 자기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사고 행복해질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우리 어머니가 바란 게 아닙니다. 영숙 어르신이 나서셨습니다. 언니, 이 돈은 우리 엄마 돈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엄마 대신 쓸게. 우리 엄마라면 이 돈을 어디에 쓰겠어? 영숙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우리 엄마라면 순자 보일러부터 고쳐줬을 거야.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두 손이 가슴 위에서 움켜쥐어지고 눈물이 쉼없이 흘렀습니다. 영호 어르신의 손주가 뛰어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불도 새로 사왔어요. 6살짜리 꼬마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순 언니 닮았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으셨습니다. 영호 어르신, 영숙 어르신, 그 가족들 모두가 어머니를 둘러싸고 함께 울었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가을 햇살 아래에서 60년 넘게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큰형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동수야. 응, 형. 엄마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 48년짜리 짐을, 아니 어쩌면 73년짜리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14장 새로운 일상, 그 뒤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시골집, 새 보일러가 들어가니 그 겨울 어머니는 처음으로 방이 따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냉장고가 오니 어머니는 처음으로 과일을 사서 넣어두셨습니다. 큰형이 엄마 이제 과일도 사 먹어? 하니까 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기가 맛있더라. 딸기. 81살에 처음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딸기를 사 드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호 어르신과 영숙 어르신 가족이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끔은 2번, 영숙 어르신은 올 때마다 식당에서 만든 반찬을 한가득 싸오셨습니다. 언니, 이거 우리 식당에서 제일 잘 나가는 된장찌개야. 많이 먹어. 영호 어르신은 슈퍼마켓에서 과자며 음료며 한 봉지 가득 사오셨습니다. 누나, 손주들 올 때 먹이라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올겨울에는 서울 올라와. 우리 집에서 지내?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됐다. 엄마, 됐다 하지 마. 이제 됐다 하지 마. 큰형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48년 동안 충분히 참았잖아. 이제 좀 받아. 우리한테 좀 받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큰형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겨울을 나셨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새 이불 속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제15장 복순 언니에게. 올해 봄, 어머니, 영호 어르신, 영숙 어르신, 셋이 함께 전남 신안의 그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의 묘를 찾기 위해서 60년이 넘는 세월 탓에 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금자 할머니의 기억과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산 중턱의 작은 봉분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은 작은 봉분. 세 사람은 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호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영호입니다. 아들 왔습니다. 73살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영숙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나 영숙이야. 엄마 얼굴은 기억 못하지만 순자 언니가 그러는데 내가 엄마 닮았대. 엄마, 나 잘 살았어? 식당도 하고 있어?
된장찌개 잘해.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영숙 어르신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언니, 나 순자야. 언니가 부탁한 거 다 했어? 영호도 잘 크고 영숙이도 잘 크고 손주들도 있어? 근데 언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하나 고백할 거 있어? 48년 동안 돈 모으면서 솔직히 원망한 적도 있었어.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근데 이제 알겠어? 언니는 나한테 벌을 준 게 아니었지? 언니는 나한테 가족을 준 거지? 어머니가 봉분 위에 풀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영호도 영숙이도 이제 내 가족이야. 언니 덕분에 내 가족이 늘었어. 고마워 언니. 그리고 미안해. 근데 언니 나 이제 행복해도 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봉분 위에 풀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래 순자야. 이제 행복해라.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눈물 위에 겹쳐진 미소. 73년 만에 찾은 자유. 48년 만에 내려놓은 짐.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 어머니 박순자. 올해 82살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큰형집과 시골집을 오가며 지내고 계십니다. 영호 어르신 가족, 영숙 어르신 가족과도 명절마다 생신마다 만나고 계십니다. 추석에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골집 마당에 모여 송편을 빚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가운데 앉아서 손주들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500만 원.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에게 그 돈은 73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한 여자의 죄책감, 한 여자의 사랑, 한 여자의 약속, 한 여자의 인생이 그 봉투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편지에 남긴 말, 미워하면 내가 아프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다. 이 말은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제 어머니도 4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동수야, 이 이야기 사람들한테 해도 되겠나? 엄마, 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 평생 자기를 못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제 됐다고 행복해도 된다고. 그 말 좀 해주라. 어머니의 부탁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행복해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각색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